네, 다음은 카드 추천 서비스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앞선 서비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제 눈에는 안 보였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 토스나 네이버가 여러 회사의 카드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카드나 적합한 카드를 추천하기 때문에 뱅크샐러드도 마찬가지겠죠. 순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카드 점유율이 높은 KB국민과 신한카드가 역시 추천도 높은 그런 결과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대표님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건 저도 궁금한 점인데요. 이제 제가 추측해 보면 카드를 추천하는 거에 서비스 점유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카드 사용자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우리 카드 사용자들의 어떤 카드를 선택하는 습관과 결부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KB 국민카드로 예를 들면 국민카드 결정해 놓고 국민카드 안에서 카드를 찾는 그런 습관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결국 점유율이니까 카드 이용자들이 이용자들 수에 비례해서 이 추천 서비스 점유율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러한 카드 추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만족도가 좀 좋은 편, 그리고 좀 부족한 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어떤 특징이 보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신한카드는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카드 추천 메뉴를, 메인 메뉴를 거의 대폭 4번을 바꿨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신한카드는 의외 다른 카드사에 비해서, 은행계 카드사 중에 비해서 가장 추천 서비스에 예민하게 자기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이 가장 적합한 카드를 골라주는 그런 쪽에 노력이 많았던 결과가 저기 나타난다고 봐지고요. 네이버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하는 메뉴 자체, 서비스의 메뉴 자체가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크게 그룹핑을 해서 어떤 연령대라든가 뭐 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그 카테고리에 맞는 사람들이 그 카드를 찾기에는 좀 쉬운 구조로 돼 있다고 봐지고요. 토스도 마찬가지. 반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카드라든지 하나카드의 경우는 메뉴 자체로 보면 추천 메뉴가 사실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건지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뱅크샐러드가 저렇게 점수가 낮은 것도 역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3,800개나 되는 우리나라의 카드를 골라서 너에게 맞는 카드를 가장 혜택이 좋은 카드를 골라주겠다라고 모토로 시작했고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뱅크샐러드가 최하위인 점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보다는 그 형식 내지는 서비스의 여러 가지 그 속도랄까 아니면 그 시스템에서의 그 지원이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편의성인데요. 카드 추천 서비스 편의성에 대해서는 좀 상위권에 속한 서비스를 보면 테크 기업 쪽임을 알 수 있는데요. 테크 기업이 가진 뭔가 강점 때문인지 또 다른 서비스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표만 보면 우리 이제 근영님은 테크기업 위에 있다, 토스 네이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국민 신한 하나 있고 또 카드 고릴라 이렇게 우리 카드 뱅스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카드 추천만큼은 금융사와 테크기업 간의 편의성 면에서는 거의 대등하게 가 있구나.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금융업종 중에서도 가장 고객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업종이 아마 카드 업종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카드 업종에도 상당히 테크 기업의 이런 서비스 편의성에 대한 DNA가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제 카드 회사와 핀테크 회사가 어떻게 고객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점점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카드 추천 서비스의 추천 적합도는 상위 두 개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궁금했던 점이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좀 강점이기 때문에 적합도를 높일 수 있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한카드는 그 카드 추천 메뉴에 대한 공을 많이 들인 편이고요. 실제 여러 가지 쳐넣는 게 있습니다. 회비도 쳐넣어야 되고요.
신용이냐 할인이냐를 쳐놓고 또 뭐 카드 브랜드도 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뭐 주유라든지 뭐 빵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고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개씩. 그렇게 열심히 고르면 추천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추천해주는 카드 종류가 보통 한 대여섯 개 추천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하위의 카드 경우는 그 비슷한 방법이에요. 비슷한 방법으로 놓는데 40개를 추천했거든요. 뭐 메뉴의 것만 보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입력은 비슷한데 화면이 그 입력에 나온 결과가 신한카드가 훨씬 더 폭이 좁혀져 있고 뭔가 집중돼 있다. 나온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 적합도가 당연히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카드도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카드사들에 비해서. 재미있는 거는 그 네이버하고 신한카드가 이제 선조건에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줄 거 아니에요. 네. 신한카드는 자기네 카드를 골라줄 네. 것인데 의외로 고객들이 특정 카드사 안에서 골라주는 것도 그렇게 나빠지는 않는구나. 네.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카드사들 간의 카드 상품에 차별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신한카드에 있으면 국민카드도 있고 네. 국민카드에만 있는 그런 그 서비스가 과연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이 결과는 다르게 나올 텐데 그런 면이 아마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런 카드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이용할 의향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왔는데요. 크게 두 그룹으로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나 좀 시사점이 있었을까요? 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와 동등하게 네이버나 토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자유로운 그 여러 회사의 카드 중에서 비교적 직관적 있게 골라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편하게 돼 있긴 해요. 신한카드는 말씀드린 대로 정교함에 있어서 다른 카드사보다 앞서 있다. 국민카드도 신한카드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카드사에 비해서 비교적 계속 이용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천 서비스, 카드뿐만 아니라 추천 서비스의 그 성과가 얼마나 잘 맞춰 추천했느냐를 결정한 요인을 저는 두 가지 있다 보는데 하나는 데이터이고요. 또 하나는 알고리즘일 겁니다.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객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고객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 고객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데이터 측면에 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추천 알고리즘인데 사실은 상품을 골라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추천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예산이 얼마이고 나는 어느 정도 배가 고프고 얘기해주면 그게 맞는 메뉴를 골라주는 거는 추천이라기보다는 또 선택 또는 소팅 또는 검색 이런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걸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누가 갖고 있느냐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보면 그 알고리즘이 진화하거든요. 올해 알고리즘의 적중률이 만약에 70점이었다라고 하면 더만 노력을 해서 다음에 계속 향상될 텐데 그 알고리즘의 그런 그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그 시간의 문제이고 반복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현재 이렇지만 앞으로의 어떤 방향은 그런 데이터, 특히 상품과 서비스의 DB를 어떻게 누가 잘 만들 수 있느냐. 그 DB는 전체 상품을 다 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그 DB는 계속 적어도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 돼야 된다. 상품의 특성이 다 바뀌니까 새로운 상품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걸 추천 알고리즘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화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결정할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추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상중하 단계가 있다 그러면 한 중간 밑에 좀 단계 아닌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카드 추천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눈에 비교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충하면 여기 지금 적색으로 표시된 금융 서비스들도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어볼 거는 이제까지는 자기가 어떤 혜택 또는 조건을 선택해서 검색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최근에 6개월이라든지 3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패턴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카드보다는 자기 회사 중에서 이 카드가 좋겠다. 이런 추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몇 번의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고요. 그 서비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최소한도 어느
카드사, 토스나 네이버는 어렵다 치더라도 신한카드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사용 고객들에 대해 어떤 더 나은 카드를 또 추천해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서비스도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주식 매매 서비스 경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객 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요.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주식 매매 서비스 같은 경우에 다른 금융 서비스에 비해서는 고객 점유율이 비교적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즉, 업계를 완전히 선도하는 기업은 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MTS가 모바일 트레이딩이 처음 시작됐을 때 키움증권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그렇지만 평준화되면서 다들 모바일 앱들을 다 내놓고 요즘에 거래는 거의 다 모바일로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과거에 이 압도적이었던 그 키움의 영웅문이 점점점 점유율이 희석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군웅할거의 시대죠, 이제. 근데 주식 매매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다른 서비스와 달리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그렇죠. 근데 카드나 지급 결제는 우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생필품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금융 서비스보다 낮은 거는 당연한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도 주식 투자를 하지만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인은 이 서비스의 품질이 아니고, 품질일 수도 있겠죠. 뭐냐면 서비스의 가격이 제일 크다고 봐요. 수수료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키움증권이 초창기 HTS 시장에 진입할 때 그 키움증권 전략이 가장 낮은 수수료에서 고객을 많이 확보했고, 따라서 이제 이 뒤이어서 다른 증권사들도 뭐 한투증권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 인하하는 그 캠페인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 어느 한두 회사가 시장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기보다는 지금 증권사들은 이제 더 이상 수수료 낮추기 어려운 형편까지 와 있다고 할 정도이고 그래서 이제 점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러한 주식 매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봤을 때 상당히 대부분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낮게 형성된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재밌는 게 토스증권을 보시면은 이제까지 뭐 일반적인 토스증권이 만족도든 뭐 신뢰도는 다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하위에 가 있어요. 토스증권은 소위 주식에 대한 재미를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를 도입했죠. 예를 들어 어제 샀으면 좋았을 종목, 한 달 전에 샀으면 부자가 됐을 종목, 뭐 이런 류의 것들. 그다음에 하루에도 수시 없이 알람이 와요. 이게 재치 있는 그런 메뉴들을 넣었는데 아마도 정통파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격가지로 보고 아마 그런 점에서 키움증권의 영웅문이나 이제까지 뭔가 모르지만 하위에 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주식거래 서비스의 신뢰성이나 만족도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전문성이 한마디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핀테크적인 재미나 예를 들어 그런 흥미가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인 거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편의성 측면에서는 이제 토스증권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분석을 해보셨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는지 그런 재미를 키우고 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편의성이 작용을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UI UX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일반 증권회사 앱 들어가면 자주 쓰는 한두 가지 메뉴 말고는 메뉴 찾기도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은행 앱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의 그 단순한 것, 직관적인 것, 그런 편리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토스증권이라고 봐지고요. 아까 전문성이라는 부분 별도로 치더라도 또 흥미도,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느낌의 그 흥미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스증권이 저렇게 편의성이 높게 나온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기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주식 매매 서비스, 모바일, MTS, HTS나 굉장히 불편하고 그 UI 자체가 오래된 UI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의아한 거는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 왜 안 고쳐질까라고 하는데 토스증권이 그걸 대폭 고쳤다라고 하는 건 그건 당연히 그러면 편의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거, 진짜 재밌는 거는 우리가 보통 편리하면 만족하지 않나요? 불편하면 불만족하죠. 그러니까 편의성과 만족성은 거의 같이 가는 지표인데 토스증권은 편의성을 이렇게 좋게 나왔지만 아까 좀 전 슬라이드 보면 만족성은 또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일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고모님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토스증권이 아직 익스피리언스를 잘 만드는 거는 잘하지만 이게 과연 주식 매매라고 하는 서비스의 본질에 가까이 간 익스피리언스인가 그냥 익스피리언스인가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학습해야 되지 않나. 네. 네, 이러한 주식 매매 서비스에 대한 계속 이용 의향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좀 재미있는 점이 있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토스증권이죠. 재미있고 편리한데 계속 의향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점은 토스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숙제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증권 앱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심층적인 기업이나 이런 어떤 추세의 분석이 있지 않겠어요? 또 분석하면 펀더멘털 어널리시스가 있고 또 기술적인 분석이 있죠. 그래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약하거든요. 단순히 그 재미적인 측면으로 해서 그것만 갖고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영역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그런 인포메이션의 제공 같은 것들은 물론 업력이 이제 아직 약하니까 점점 확충이 될 거라고 봐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키움의 영웅문이라든가 신한투자, NH투자 전통적인 증권사들이 여러 가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의향이 높은 거는 그런 점도 있지 않나. 물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 앱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주식 한번 사놓고 1년 12달 안 건드리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부는 잦은 매매를 하거든요. 잦은 매매를 할 때 익숙하지 않은 거는 쥐약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쉽게 A증권에서 B증권으로 수수료는 거의 차이도 없는데 그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바뀌겠죠. 토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제 오픈 뱅킹이 주는 영향이 있는데 오픈 뱅킹이 나올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다른 금융회사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 오픈 뱅킹으로 인해서 금융회사들 간의 상품을 비교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증권에도 아마 넘어오지 않겠느냐 싶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주식 매매 시장에서 강자가 한투증권, KB증권, NH증권 이런 회사들인데 이 증권 매매 시장의 강자가 제공하는 매매 서비스는 계속 의향도가 하위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토스증권으로 봐서는 굉장히 굿뉴스다. 네. 반대로 이런 그 증권사들이 경쟁자가 새로운 무기로 기존 경쟁자들은 전부 다 같은 무기로 싸웠다면 새로 나온 경쟁자는 편의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왔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한칼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식 매매 서비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 잘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앞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네. 이 부분은 그래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3부 금융 서비스 만족 수준 비교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앞서 정리해 주셨던 시사점 중에 좀 특징적인 것들이나 재밌었던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계속 앞선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의 유일무이한 디바이스는 모바일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앱이죠. 그래서 앱에 대한 관심을 정말 금융회사들, 뭐 피테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그 최고층의 관심을 다 받고 있을까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의 서비스들 중에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걸러졌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아직도 앱을 약간 부수적인 수단 내지는 비교적 밑에 이 실무자들이 다루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전사적인 역량이 결집돼야 될 그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많은 노력, 투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관리든 지급결제든 간에 이제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새로 들어오는 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의 어떤 전략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금융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은 관성의 법칙이다. 구관이 명관이다. 익숙한 것이 좋다. 이런 그 생각으로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겠다. 우리는 시장의 점유율을 먼저 가져가겠다. 일단 손익은 좀 뒤로 가더라도. 그러면서 이 과감한 마케팅과 탁월한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로 플랫폼을 형성하고 또는 기존 플랫폼과 레버리지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고객을 붙잡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다른 금융사에게 우리 플랫폼으로 들어와 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각축전인데 우리가 다 알듯이 디지털 시대의 어떤 그 누가 과연 승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같이 우리가 올해 내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4부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의식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4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3부 금융서비스 만족 수준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